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내란 김건희 여사 최혜병 특검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특검의 시간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는 최대 120명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평검사 수가 1,200명이 조금 넘으니까 무려 10%가 파견될 수 있는 방대한 규모입니다. 민주당은 강경합니다. 야당의 정치보복 주장에 적반하장이라며 400억 원도 충분히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가동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특검이 출범하면 어디서 어떤 내용이 새롭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죠. 정치권은 조만간 특검 정국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들의 대리인이지 뭐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삶에 달린 일이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특검의 시간입니다.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국민의힘 등을 비롯한 권력형 범죄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 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오십시오. 예. 특검 얘기부터 해볼 텐데 이 3개 특검에 대해서 파견할 수 있는 검사 수가 무려 120명까지 가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와 비교해 보면 그때보다도 훨씬 큰 규모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이 특검법안을 통과시킬 때 철저하게 규명을 해보겠다는 의지로서 이렇게 수를 늘린 겁니까? 우선 내란 특검과 박근혜의 국정농단 이 사건의 규모를 비교해봐도 예. 일단 내란이 훨씬 더 방대하고 넓습니다. 거기에다가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그 흘러온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비화폰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 중요한 증거들을 삭제한다든지 조작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우려가 되어서 예. 애시당초보다 20명의 검사를 더 플러스했어요. 그것도 부족할 수가 있다. 처음 플러스 안보다 했지만 또 부족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검사 숫자를 늘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속도감 있게 이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예. 6개월 이상 이 수사가 진행되면 국민들의 피로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최대한 단기간에 정리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검사의 숫자를 늘린 거고요. 그리고 사건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개별 독립적으로 내란 사건이 하나가 있죠.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의혹은 굉장히 깊은데 여전히 이 권력형 비리 혹시 최고위층에서 이 수사를 가로막진 않았는가라는 의혹이 제기는 되고 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계속 거부당했던 예. 이것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의혹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차례 저희들이 주장을 했고 이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했던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이 한꺼번에 터졌기 때문에 전체를 모아놓고 보니까 검사의 숫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나 이것을 피해갈 수 없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기간 동안 첫 번째 이야기가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예.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의 핵심적인 것이 이 특검 세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혹시 전 문재인 대통령 때 적폐청산 때문에 국민들이 좀 갈라지고 피곤하고 했었던 것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 그 우려를 저희가 덜기 위해서 검사와 수사관 숫자를 좀 늘렸다라는 예. 말씀드립니다. 그럼 바로 두 분께 공통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3개의 특검이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3개의 특검이 동시에 들어가면 뭐 불법 공천 개입 의혹도 거기에 들어가고요. 결국에 어디까지 이 특검의 파장이 이어질지 수사 범위는 어디까지 될지
뭐 정치권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예상들이 나오고 있으면 김근식 실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내란, 뭐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죠. 그리고 최상병 특검, 그리고 은폐 의혹에 관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은 뭐 관련된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당도 그렇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 그리고 책임을 묻는 건 우리 당도 저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그방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많은 숫자에 지금까지 특검이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대규모의 검사를 파견해서 그야말로 샅샅이 다 모든 걸 뒤져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돼서는 그러니까 진상이 규명되고 의혹이 규명되고 책임을 묻겠다는 기본적인 취지는 동의하나 예. 이것이 자칫 잘못돼서는 마치 정치적 보복이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 당시 국정농단 수사처럼 일종의 편가르기를 통해서 한쪽 진영을 거의 괴멸시킬 정도의 그런 식의 그 특검의 남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내란 특검에 저렇게 방대한 규모의 검사를 파견하고 수사관을 파견해서 하면요. 우리 당의 당장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그리고 숫자를 셌다고 기사화 알려져 있는 뭐 신동욱 의원 등등 우리 당의 사실은 의원들을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유문제거를 떠나가지고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덤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넘어가지고 당연하죠. 현역 의원들도 네. 수사 대상이 될 수 그렇죠. 있다는 윤 전 대통령 말씀이시죠? 부부를 뭐 조사하고 죄를 묻는 건 뭐 저희들이야 뭐 예.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12.3 계엄 이후에 이른바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국민의힘의 의원들까지 소환해서 부르고 또 이건 특검은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예. 공표하고 그러면 임기 6개월 내내 내년 봄까지는 특검 전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홍준표 전 시장이 국민의힘이 해산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그런 우려까지 저는 염두에 둔 거라고 그것도 생각을 일리가 해요. 있다고 보세요? 아니 그렇게 되면은 한국 정치가 붕괴되는 거니까 저는 그럴 수 예.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위험성들을 내심 볼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명태균 게이트 갖고 있는 것도 공천 과정이잖아요. 예. 공천 과정이고 선거 과정이고 지난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지방선거 공천 과정은 또 국민의힘의 그 내부를 다 들여다본다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당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저렇게 막 120명, 200명 가까운 규모의 검사를 투입해서 국민적 의혹을 푸는 건 뭐 동의하나 예. 이것이 정말 이 국민적 의혹과 정치적 보복과 이건 종이 한 장 차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예. 정말 과거에 우리가 한번 겪은 일이 있으니 반민교사 삼아서 딱 핀셋으로 필요한 부분만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예 내란 종식을 공약으로 걸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은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이것이 자칫 정치보복으로 흐를 가능성, 정치보복 프레임도 분명히 가동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치 보복 시작됐다 이렇게 규정하고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어쨌거나 허니문이 하루도 없이 곧바로 이제 정치적 공방과 비판 속에서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니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단시간 내에 정리를 해야 돼요. 예.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조국 그 전 법무부 장관 후보에게 제기됐던 것이 부정한 사모펀드 운용 아닙니까? 예. 이것을 고리로 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하다가 딸의 부정 그 입학 의혹이 나왔네.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수사가 갑자기 튀어요. 그러면서 이러다 보니까 또 동생도 나왔네, 어머니도 나왔네. 이러면서 온 가족을 다 뒤졌던 이런 게 이제 정치 보복인 것인데 예. 이번에 그런 어떤 그 국민적인 의혹을 안 살려면 내란 수사 그 자체에 대해서 정말 최대한 빠르게 속도감 있게 그리고 그 밖에 보이는 부분의 가지에 대해서는 눈을 안 돌리게 만약에 내란 수사를 했는데 특검으로 했는데 예. 저 유죄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정리해야 되는 거죠. 잘못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면 곁가지로 해서 이 사람이 누구에게 땅을 전에 좀 싸게 산 게 있었다. 이런 거 가지고 막 투드러 패고 하는 게 그동안의 정치보복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다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의혹이 강하기 때문에 수사를 면하기 어렵다. 현직 국회의원이고 현직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면하는 것 자체는
저는 내란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예. 면제 대상이 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그 현 국민의힘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최대한 정당에 있어서는 압수수색이나 이런 거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가지고 특검법을 만들고 함께 통과시키자. 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그런데 그게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일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결자지 차원에서 이 특검을 통과시켜주면 나중에 국민의힘이 집권할지 민주당이 집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현재는 민주당이 집권했지만 차기 정부에도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임기 중에 해결하자. 그렇습니다. 결자 해지를 좀 해달라라고 예. 저희들은 끊임없이 호소를 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출범하자마자 이 특검을 시작을 하는데 저희들이라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또 내란 종식을 내세웠죠. 동시에 내세운 것이 통합입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네. 만약에 특검이 시작이 됐을 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 조사에도 안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저번에 검찰이나 공수처 수사에도 안 나갔어요. 만약에 또 사저에서 버티고 여론전 장애 여론전 하면 국론은 또 쪼개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겠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들을 찾아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활보를 한다. 예. 한강 고수공원에서 개를 끌고 산책을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도대체가 예. 자기의 명령을 들은 그 부하들은 감옥에 있는데 이게 말이 돼요? 정말 마피아 보수도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식으로 굴러가게끔 해놓으면 예.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이 수사를 최대한 빠르게 골간만 파고 들어가서 정리를 해준다면 저는 정교하게요. 예, 국민들이 그래도 잘했다라고 예. 결과적으로 칭찬을 하지 않을까 싶고 저희들은 최대한 이것이 정치적 수사다, 정치 보복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예. 접근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일단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적 의혹 그리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참에 확실하게 털고 가는 거 뭐 국민들이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도 저 3대 특검법 할 때 일부 들어가서 찬성표를 던진 분도 예, 있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우려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정치보복과 진상규명이라는 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의 정말 치명적인 어떤 그 틈새를 치고 들어와서 정말 보수 괴멸까지도 가는 상황이라면 이건 정치권 전체가 공멸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뭐 복귀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하게 빠른 시간 내에 딱 핀셋으로만 한다는 건 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게 우려스러운 내용이 있다는 건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굳이 3대 특검을 저렇게 200명 넘는 검사까지 파견해서 할 정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야당 시절에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주장했던 거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못하니까 정권 너희들의 의혹들을 특검으로 빨리 해서 털고 가라라고 했는 건데 네.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됐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것이고 법무부 장관 지휘하에 검찰총장이 있고 검찰총장 지휘하에 특수본이 움직여서 신속하게 수사를 더 할 거거든요. 예. 87년 민주화 이후에 특검이라는 것이 여당이 주도해서 여당이 통과시킨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야당이 다 주장을 하고 야당이 계속 이건 법무부를 믿을 수 없고 검찰총장을 믿을 수 없으니 중립적인 특검을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하자라고 해서 다 한 겁니다. 예. 근데 여당이 돼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 저희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예. 하나만 사절이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과거에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에 노태우 정부 때까지도 군인들이 득세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 시대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회를 척결하는 것이 제대로 된 문민 시대의 출발이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 그러면 검찰 정권이잖아요. 그 검찰 정권의 핵심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 현재 검사들 상당히 핵심 보직에 있는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 라인에서 검찰총장과 함께 사실 검찰 정권이다라고 불리워지는 그 내부에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들이 지금까지의 수사도 사실 굉장히 미진하게 했었고 이들 스스로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고 그 구속시키고 예.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진행했다면 잘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굳이 특검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하나회를 척결하고 나서 군대가 정책으로 중립적으로 됐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그 검찰에 대해서도 검찰 개혁이 선행됐을 때 이들에게 이 수사권을 맡길 수 있다라는 예. 것이 국민 정서인 것 같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0일 본회의 연기 취소하고요. 개혁 입법들 약간 숨고르기 들어간 거는 어떤 이유에서? 우선 13일 날 저희 민주당은 원내대표가 뽑히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16일 날 원내 지도부가 구성이 되니까 그들끼리 새로운 리더십으로 새로운 새로운 리더십으로 새롭게 한번 그 정치를 운영해 보자라는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결정적인 이유는 그동안에 그 소추라는 의미가 헌법 84조에 예. 담긴 의미가 재판까지도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민주당에서는 다수설이 재판까지 포함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이고 국민의힘은 아니다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재판부에서 개별 재판부의 판단이 현재 이제 3개만 나왔습니다만 예. 모두가 다 헌법 84조를 이유로 들어서 재판을 추후로 연기를 하고 있어서 실제 이제 18일로 잡혔던 그 재판 자체가 연기됐기 그랬죠. 때문에 예. 이미 정치적으로 그리고 법원에서도 관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급해진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도 정비하는 것까지도 굳이 서둘러 가면서 단독으로 처리할 이유는 없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새로운 지도부끼리 조금 화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자라는 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일정을 소화한 것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통화를 했는지 대통령실 브리핑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6월 10일 화요일 오전 11시 반부터 약 30분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통화를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우리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한중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재반 분야에서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의 성공 여부는 아마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김근실 시장님께 이 부분 하나 여쭤봐요. 프로토콜, 의전의 프로토콜이요. 어떤 나라의 정상하고 어떤 순서대로 통화를 하느냐. 그리고 보면은 20분, 25분, 30분. 오늘 시진핑 주석이 가장 길었거든요.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글쎄 저는 순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잘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상당히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보수 쪽에서 봤을 때는 좀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랬죠. 이른바 중국에 대한 쎄쎄 발언하고 그다음에 지난해 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 가지고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 가지고 얼마나 많은 반일 감정을 자극했습니까? 예. 그리고 또 과거에 후보 시절에 했던 미군 점령군 발언도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반미 정서가 있고 반일 감정이 좀 강하지 않느냐. 그리고 친중 정서가 강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예.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서를 어쨌든 미국, 일본, 중국 무엇보다든지 중국보다 일본을 먼저 했다는 순서를 잡았다는 것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저는 신경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시간이 좀 더 길었던 것은 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일본, 중국이 미국보다는 좀 더 길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조금 더 편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해석을 하고요. 예. 저는 외교안보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우리 중도나 보수 쪽에서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는 노력들을 시작했다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는 G7 회의에 나가겠다고 한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일단 해주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G7 회의를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사실은 정비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자 무대에 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긴박한 이 동북아 질서, 긴박한 한미 간에 해결해야 될 관세 협상 등등에서 산적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바쁘더라도 그리고 취임의 당선의 기쁨을 채 만끽하기 전이라도 얼른 다자 무대에 가서 거기 가면 많은 정상들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시진핑도 만날 수 있고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만날 수 있고 이시바 총리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외교 관계에서의 정상 간의 외교를
보관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김근식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잘 네. 꾸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미국도 아마 예의주시할 겁니다. 취임 인사말에서 중국을 꺼내는 게 아주 이례적으로 중국을 꺼냈거든요. 근데 오늘 통화에 대해서 중국 관영 언론들이 먼저 이거를 보도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는 중국 쪽에서는 한중 관계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이라는 데 좀 방점을 찍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미국이 경계하는 부분이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입장을 최전선에서 대변해주고 막아주길 바라죠. 그런 역할을 네.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안보상으로는 물론 저희가 일종의 접경 지역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예. 그쪽 진영, 우리 진영에서 볼 때 그 역할을 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 역할을 스스로 자임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미국과 중국의 지금 충돌의 본질은 경제 싸움이에요. 예. 그 경제 싸움에서 우리는 특별히 어느 손을 들을 이유가 전혀 없다. 오로지 우리 대한민국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것에 대해서 미국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를 한국 서운하지 않게 예.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미국의 숙제인 것이고. 그럼 좀 쉽게 그 얘기를 풀어보면은 중국이 하는 얘기들 요구들을 그냥 잘 들어주고 있다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얘기죠.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예. 그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양국의 우호 발전이거든요. 그 전임 대통령하고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들어서고 나서는 사실상 중국과는 대립하는 관계로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웃하는 나라 우리가 우방이라고 얘기하는 일본과도 역사 전쟁에 있어서 딱 벽 때문에 서로 정서적으로 충돌하고 문화적으로 충돌하고 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중국하고는 불편함이 생기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외교 간의 거의 충돌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그게 중국도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한데 실제 경제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훨씬 더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한중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더 성장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게도 이익이 되고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는 길임을 양 정상들이 알고 있는 것이고 이번 이제 첫 번째 전화 통화를 통해서 지난 3년 동안 막혀 있었던 한중 관계에 새로운 교류의 물꼬가 좀 터지면 예. 여러 가지 지금 불편한 그 한중 관계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도 많이 하면서 이것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마 경제 분야에 계신 분들은 부지런히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경제 분야. 중국의 입장에서 뭐 트럼프 1기 때도 그랬습니다만 미국 우선주의를 워낙 강화하다 보니까 동맹국에 대해서도 그 틈을 파고 들어가는 외교를 주변국들에서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분명히 그럴 테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끌어들인다면 우리로서는 양쪽에 껴가지고 좀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은 외교의 이 협상의 기술 또 외교력을 발휘한다면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도 미국과의 경제 전쟁 또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구조화된 상태에선 한국의 지지와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도 또 트럼프 행정부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 역할을 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몸값이 더 그럼요. 올라가는 상황이 그게 바로 됐으니까. 외교력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는 건 사실은 오히려 우리 카드를 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미중 전략적 패권 경쟁 구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현명한 지혜를 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기본은 저는 하나 당부를 말씀을 드리면 안미 경중이란 말을 사실은 이 진보 진영에서 많이 해요. 과거에 또 노무현 정부 때도 많이 했고 안미 경중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안보는 미국과 하고 경제는 중국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게 미국과 중국의 협력적 관계가 가능할 때는 안미 경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는 것처럼 안미 경중이 아니라 경제와 안보는 분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경제 안보 시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히려 반도체가 안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와 안보를 뗄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과거에 진보 진영했던 것처럼 안미 경중으로 편하게 분리하는 사고는 저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정상 간의 정화 통화 순서를 잘 잡았듯이 안미 경중으로 분리 사고를 하지 말고 경제와 안보는 분리되지 않고 결합되어 있는 지금 상황이니
지금의 상황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에서는 우리가 어느 쪽에 올라타는 것이 유리한지는 반드시 분명히 저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가지되 또 중국도 우리를 필요하고 미국도 우리를 필요할 때는 우리가 국익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런 또 현명한 지혜도 필요하다. 그래서 예. 중심은 잡되 균형 감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저도 우리 전적으로 같은 의견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 얼마 전에 문정인 그 전 연대 교수께서 지금 전 세계는 미국 일극주의가 마무리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일국주의가 마무리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만 세계가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다. 예, 예. 그리고 얼마 전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충돌했다가 서로 양보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그동안 미국의 그 일방적인 힘과 압도적인 힘으로 중국까지도 이렇게 다스렸다시피 했었는데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할 때에 우리처럼 가운데 끼어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유리한가라는 예. 것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일방에 올라타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실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올라타다시피 했던 거 아닙니까? 어느 일종의 내가 대신해서 싸워줄게 라는 정도의 입장까지 내면서 표현하면서 했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 그 대한민국의 이익이 됐는가라는 물음표를 우리 예. 국민들과 또 경제 또 그 외교 안보 영역에서 문제 제기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종의 그 과거의 등거리 외교라고 하는 예. 이런 방향으로 우리 외교 노선을 이제 잡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내용이 오늘 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차관을 국민들의 추천을 받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영상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번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또는 이메일, 쪽지나 편지를 보내주시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과 그리고 청렴함, 충직함이 될 것입니다. 주요 공직자 국민 추천제를 활성화해서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 드리기 전에 보기 없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런 비슷한 거를 총선 때, 민주당 저번 총선 때 인재 추천? 네.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번 실시한 적이 예. 있습니까? 예. 어떻게 했던 거예요? 있었는데 실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영남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가 주로 시행을 했었는데 일부 지역에 대해서. 예, 근데 이제 많은 인재들이 추천이 좀 덜 돼서 기대만큼 효과가 없었다. 이런 내부 평가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 자체가 굉장히 좋았다. 예. 그러니까 인사를 추천하고 공천하는데 특정 정당의 주요 지도부의 전유물처럼 만들지 않고 예. 이것을 대중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찾아나가려고 하는 그 시도와 노력 이 자체는 굉장히 높게 산다라는 평들을 자체적으로 했었고요. 예. 그러하기 때문에 이번에서도 장차관을 비롯해서 앞으로 주요 기관의 기관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재를 넓게 쓰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시야가 세상을 다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참모들의 시야와 이재명 대표의 시야가 합쳐지고 또 당의 시야 이런 것들이 합쳐져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국민들 모두가 함께 그 인재를 찾는다라고 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넓게 더 인재를 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공통질문을 바로 드려볼게요. 진짜 인재를 찾자고 이제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그 의미와 평가에 대해서 그러면 보견님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국민들이 막 어느 한 집단에서 누구 한 명을 민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아이디어를 얻겠다는 차원인가요?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밖에 우리 스크린 안에는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C라는 사람이 국민의 시각으로 추천이 되면 이 사람은 누구지? 라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기대가 없었는데 능력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시는 분이네? 예. 라고 하면 그 다음은 검증에 들어가 볼까?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내가 좋아하는 나한테가 대통령 되는데 공을 세운 몇몇 사람들만 그 주요 요직에 앉히고 그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니고 이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회전문 인사라고 우리가 그동안 비판해 왔지 않습니까? 자리 네.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그 임명하고 그러면 정부 운영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반대파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비판의 거리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는다, 작게 얘기하면 아이디어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넓게 보면 인재를 찾기 위한 눈을 더 넓게 갖겠다. 예. 이런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근식 씨 이게 해보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장관까지 국민들의 추천을 받는다. 이것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더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좀 우려도 있고 예. 또 기대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대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끼리의 폐쇄적인 인재풀 내에서 정말 농공행산을 따져가지고 장차관이라든지 공공기관장을 한다고 한다면 그동안 항상 그 잡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그 부분은. 완전히 오픈시켜서 국민들이 좋은 사람 추천하면 검증해 보겠다는 취지인데 예. 뭐 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그냥 우려하는 것은 뭐 기호이길 바랍니다만 개딸 추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강성 지지자들이 맞습니다. 원하는 그렇기 걸. 때문에 제가 이제 정치학자로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정당 민주주의의 좋은 의지를 가지고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행을 해도 항상 이것이 잘못되는 부작용이 이 소수의 과잉 대표 현상이거든요. 예. 전체적으로는 소수인데 이 소수가 똘똘 뭉쳐가지고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어떤 목소리를 내게 되면요. 이게 전부 큰 목소리로 확장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민주당의 일극 체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쪽에도 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국민 추천자라고 하는 것이 뭐 바쁜 일상에 바쁘고 생업에 바쁜 사람이 저걸 관심 있는 사람보다는 관심 없는 사람이 더 많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의도를 가지고 몰려들어서 어떤 특정 인물을 추천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개딸 민심에 포획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소수의 과잉 대표 현상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딜레마를 얼마나 잘 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잘 걸러낼 수 있느냐, 예. 잘 모니터링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게 하나의 남은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지난 총선 때의 인재 추천제도 결국 그런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문호를 개방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게 참여민주주의와 소수의 과잉 대표 현상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잘 극복해낼 수 있는가를 예. 아마 대통령실에서 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거는 좀 소소하게 바뀌는 건데 SNS를 활용하는 것이 이제 브리핑룸이 대통령실 브리핑룸 할 때 이걸 쌍방향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브리퍼에 대해서만 카메라가 비춰졌는데 이제는 질문하는 기자들도 이제 같이 비춘다는 것이 이것도 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기자들 언론인으로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예. 어떤 점이요? 공식적으로 국민들을 대신해서 언론 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사적인 언론 활동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와 질문의 책임성, 무게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봐요. 예. 그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 또한 무겁게 저는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것이 혹시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라고 이제 언론인들을 위축시키는 예. 이러한 역작용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주요한 언론인들 뭐 방송뿐만 아니라 신문 쪽에 있는 분들은 우리는 방송에 좀 익숙하지 않은데 예. 라는 어떤 우려의 목소리로 나오긴 합니다만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주저하실 분들은 없다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이 효과가 언론의 사회적 무게를 한층 더 높여내는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사실 참여정부 말에요. 정례 브리핑을 KTV로 생중계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는 다 비춰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또 하나 부분요. 원래 대통령이 취임하면 기념 시계를 제작을 합니다. 이름이 들어가 있는 시계를 제작을 하는데 이번에는요. 그거를 제작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나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 선물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몇 분이 물었어요. 그래서 선물이요? 시계. 시계라도? 이재명 시계 없냐 그랬더니 뭐 그런 거 뭐 필요해. 그러니까 예산을 함부로 전혀 쓰지 않으려는 그런 그래도 시계는 의식이 있어야지. 모든 그래서 대통령이 다 만드는 건데. 국회의원들이 그때 하셨던 의원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시계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산에 대해서 나라 돈을 아끼겠다 이런 의식이 너무 철저하신 김준실 씨, 지역에서는 이런 대통령의 시계라는 것이 인기가 높을 때에 선물을 하면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죠. 특히 이제 취임 초에 예. 이른바 이제 나름대로 인기가 있을 때, 그리고 힘도 있을 때 예. 대통령 시계는 뭐 서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런데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은 다 이 시계를 제작을 해서 정해진 절차와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저는 배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 이제 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를 안 만들겠다고 지금 하는 것 같은, 물론 결정이 확실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것도 뭐 일종의 변화라면 변화일 수 있는데요. 대통령 시계라는 것은 시계를 제작하느냐 제작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 시계를 제작했을 때 대통령 시계를 차는 사람이 당당하고 자신 있고 떳떳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저희들도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 시계를 처음 찼을 때는 서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중고시장 나가면 헐값이라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시계를 만들고 안 만들고 아니라 시계를 만들든 안 만들든 그 정부의 시계 또 그 정부와 관련된 이른바 그렇죠. 그 상징적인 굿즈 아니겠어요? 그런 기념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계속 끝까지 그 집안에 두고도 이게 자랑스럽고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과 그런 정부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전현희 의원이 좀 과하게 본인의 뇌피셜로 이렇게 전달을 하지 않았나 어떤 싶습니다. 그 뭐 예산을 아끼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다 본인의 해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취임한 지 얼마나 되는데 그 뭐 기념 시계를 제작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도 없고 아직 뭐 참모진도 전혀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다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총무비서관실에서 디자인 도안하고 뭐 하면서 이제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급한 지금 일의 순서에서 급한 일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해야 되나요 하고 그냥 농담조로 되물었는데 예.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하고 싶은 대통령의 마음하고는 반대되지 않을까. 아니 보기에는 저는- 지금 만들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지금? 그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함께 시간을 같이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계를 차면서 우리나라의 이 대통령과 함께하는 네. 시간, 국민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그런 무게를 서로 막 그 느끼거든요. 실제 차시던가요? 많이 찹니다. 어. 많이 찹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이거를 만들지 안 만들지는 워낙 작은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판단을 안 했는데 예. 뭐 갑자기 논에 가서 숭늉 내놓으라는 듯이 시계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 해야 되나요? 하고 저는 웃으면서 되물은 거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국회의원들이 계속 그거를 물어봤다고 하는 대목에서 국회의원들도 빨리 그거 받아다가 지역구에 좀 선물해주고 싶은가 보다라 저는 그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지금 인기 최고 상종가니까 예. 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더 이제 우리 대통령이 봐야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어쨌든지 간에 지금 제일 상종가니까 저런 게 있으면 빨리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종의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나 찼어. 예. 뭐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할 텐데 글쎄요. 저는 뭐 안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진 않네요. 예, 저 말씀. 아마 저게 순방도 그렇고 뭐 재외 국민들 만날 때 뭐 저런 건 좀 필요할 수도 그렇죠. 있을 겁니다. 대통령의 시계가 이제 통화들 외국 정상하고 많이 하니까 노출이 됐나 봅니다. 이게 온라인에서는 한 4만 원대 거래되고 있다는데 벌써 단종 처리 품절돼서 단종이 됐다고 합니다. 다음은요, 총리 후보자죠. 김민석 후보자가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일단 그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풀어가는 정부의 참모장입니다. 국민들에게 보다 일상적인 국정 설명을 늘 드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국민 참모장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명령과 시대정신, 대통령의 철학과 방향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실현하도록 조율하며 국민 여러분께
성실한 설명 의무를 다하는 총리가 되겠습니다. 요건 김근식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저는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띄던데 국민하고 참모장이라는 단어인데 부대 이제 군대에서 참모장은 사단장이나 연대장을 보좌하는 사람을 참모장이라고 하잖아요. 대통령 국민의 대통령에 대해서 참모장의 역할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사단장은 총체적인 전체 지휘관이라고 한다면 예. 참모장은 작전이나 아니면 실제 전력의 운영에 관련해서 이제 조언을 하면서 실제 앞서서 선봉장처럼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총리에 대한 역할을 대국민 참모장이라고 설명한 것은 김민석 후보자다운 나름대로 개념 정리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왜냐하면 총리는 항상 국회에 가서 정부 질의 때도 그렇고 또 국회의원들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사실 국민을 상대로 답변하는 거거든요. 최전선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총리가. 대통령이 매번 그렇게 답변할 수는 없는 예. 상황이니까. 그래서 자세히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지지를 구한다. 그리고 최전선에서 행정 각부를 통괄한다는 게 이제 총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각 부의 정부 부처의 어떤 벽들을 좀 해소하고 이견이 있으면 조정 통괄한다는 의미로 이제 아마 참모장이라는 의미를 둔 것 같은데 예. 저는 나름대로 지금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에 첫 번째 아마 기자 간담회 저렇게 개념을 잡은 것으로 봐서는 나름대로 자기의 역할들에 대해서는 정립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화려하게 정계에 입문했지만 무려 야인 생활을 18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총리 후보자가 된 건데 그동안의 정치 풍파를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국회의원을 지명합니다. 위기의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우리가 남이가 아직도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DJ가 1등입니다. 근데 왜 김민석 의원 표가 이렇게 안 나온 거야? 김민석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요? 찍혀버렸어요. 그게 찍혔어요. 새 정부는 국민의 집단 지성을 하늘같이 받들 것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좀 짚어볼 만한 대목이 몇 군데가 있는데 먼저 보 의원님 32살 최연소로 국회에 입성을 했다는 거 아주 이례적인 거죠 이거는. 그 전에 20대에 한번 낙선하고 예, 한 번 나왔다 떨어지고 32살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현직 국회의원으로 그때는 그런 규제가 없었었는데 양복 일종의 방송 홍보 예. 광고 모델 예. 광고 모델 뭐 그런 것도 할 정도로 인기가 외모가 예. 뭐 아무튼 뭐 두루두루 그 인기가 하늘을 찔렀던 예. 요즘 아이돌 그 이상의 인기를 누렸었죠. 예. 이제 그런 일종의 DJ의 황태자다. 뭐 이런 그저 아이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실력도 그때는 뛰어나서 그런 게 있었어요. 뭐 그런 비슷하게. 별명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정계에 화려하게 입문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뭐 이명박 당시 후보한테 서울시장 패배한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단일화 과정에서 김 시장 이게 참 우리나라 정치에서 배신자 프레임 이게 참 무섭다고 느끼는 게 여기서 정문중 후보의 편을 들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노무현 당시 민주당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 노무현 당시 후보가 지지율이 계속 하락을 하고 예. 그리고 당시에 그때가 2002년 월드컵 국면이었지 않습니까? 정몽준 당시 후보가 급부상하면서 아마 노무현 후보 대신에 정몽준 후보를 택해서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들 안에 있었습니다만 당시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 탈당을 해버리죠. 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예. 정몽준 후보가 이끌었던 국민통합 20일인가요? 거기로 이제 당을 이적을 해서 거기에서 단일화를 추진했던 그 전력이 있죠. 그랬죠. 그때 나왔던 별명이 김민세라고 하는 그러니까 김민석 플러스 철새를 철새. 합성을 해서 예. 김민세라고 하는 오명을 받으면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단일화 국면에서 정치인으로서는 최악의 악명을 가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좀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몇 차례 또 그렇죠. 재판도 받고 예. 또 구속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정치의 현장에서 사실 많이 떨어져 있었죠. 예.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이른바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
다시 민주당에 복당을 하면서 영등포 을에서 다시 당시 신경민 의원을 경선에서 누르면서 사실은 지금 연거푸 2번의 당선이 됐던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이 되고 18년간 야인 생활을 하면서 복귀를 다시 할 수, 야인 생활인 게 정치 야인 생활 힘들잖아요, 그게. 춥고 예. 배고프고 겁나고 내 인생이 맞는가 이런 회의도 들고. 예. 근데 세상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남들의 시선이 더 두려운 거죠.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더더군다나 저렇게 전국적으로 한번 인지도가 높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분이 이제 그 정치적인 어쨌거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있다가 유학 가서 공부도 하고 예. 뭐 학위도 따고 그러면서 다시 들어와서 국내에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예. 그러면서도 꾸준히 끊임없이 그 정치에 대한 이 끈을 놓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다른 이름이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아닌 다른 이름 뭐 열린우리당 그 이후로 그 다른 이름으로 있을 때 민주당이라고는 이름으로 본인이 이제 총재가 되고 하면서 정당 등록을 하고 민주당 이름을 지키는 기억이 나는 그런 예, 것까지도 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력들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약칭 민주당을 가져와야 되니까 그리고 저 김민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자산은 매우 훌륭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뭐 당대당 통합 뭐 이런 과정까지 거쳐가면서 이제 민주당 안으로 들어와서 그러고 나서도 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었었는데 저분의 인생 역정을 보면 실제 DJ가 발탁해서 그 동교동계의 그 막내 중에 막내. 예. 그러면서 실력은 가장 뛰어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민경선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국민경선이라는 아이디어는 당시 돌아가신 김근태 그 당시 의원께서 아이디어는 먼저 냈습니다만 그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게끔 그 제도를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만든 사람이 김민석. 그런 정도로 기획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예,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동교동계의 그 인연 속에서 그 정몽준 그 국민통합 21을 택한 것 이것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렸던 철새 이미지 우리 내부에서의 어떤 그 반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18년 동안을 야인 생활을 해가면서 저는 나라에 대한 고민, 우리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놓지 않고 훨씬 더 성숙해져서 돌아왔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사실 개인적인 인연은 없는 거잖아요. 없다고 해요. 예, 예. 전혀 없는데 이런 제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소통방이나 이런 데 보면 아이고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막 장문의 제안 글들을 쓰고 그러니까 전날 잠 안 자고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같이 해주시죠라고 손을 내밀었던 것으로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예. 저는 저렇게 고민하고 공동체에 대한 어떤 그 책임감 예.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총리가 되어서 이재명 시대의 그 전반기를 책임져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믿음이 가요. 흔들리지 예. 않겠구나. 그리고 수많은 굴곡 속에서의 자기 경험, 황태자로서의 잘 나갈 때의 경험, 그리고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이 지금 현재를 경영하면서 정치는 미래를 또 여는 거잖아요. 예. 충분히 준비와 검증이 다 된 인물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갖고 저는 기대를 아주 굉장히 높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인이 복귀를 해서 그냥 복귀한 것도 아니고 지금 차기 정부의 거의 2인자 역할을 할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정을 받았다. 뭐 물론 계엄을 뭐 예상하기도 했고 김근식 실장께서는 뭐 어떤 요인 때문에 예. 이렇게 김민석 지금 후보자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뭐 오랫동안 그 뭐 저희 이제 1년 선배인데요. 학생 운동 출신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습니다만 그 전략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알기로는 야인 생활을 할 때도 민주당의 당 대표가 계속 바뀌었지만
당대표나 대선 후보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전략적 조언을 계속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라고 궁금할 때는 항상 김민석 당시 정치 야인 시절에도 전화를 해서 물어봤던 경우도 많이 자문을 있고. 구하고 예, 그랬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식의 어떤 전략에 대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으로는 저도 평가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귀왕 의원님께서 너무 좋은 이야기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제가 조금 야당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야인 시절 했을 때 아까 보면 그 아까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그게 이제 속칭 마포 민주당입니다. 마포에 조그만 사무실을 가지고 민주당의 당명을 알박기 민주당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알박기 민주당을 가지고 추미애 당시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때 민주당과 합당을 하면서 이제 당시에 그 민주당이란 그 약칭을 쓸 수 없었던 민주당에게 민주당을 쓸 수 있도록 해주면서 사실 복당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사실 이제 김민세 시절, 그러니까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때 지지하면서 철새 논란이 있었던 시절, 그리고 그 다음 바깥에 있으면서 사실은 피선거권도 박탈되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실은 별로 안 좋은 소문도 있었던 그런 돈 수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의 논란 속에서 사실 밖에만 계속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때도 있으면서 이 알박기 민주당, 마포 민주당을 갖고 있으면서 민주당과 갈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민주연구원장을 하고 영등포울에서 이제 경선을 이김으로써 2020년 21대 총선에 이제 부활을 한 건데요. 저는 뭐 전략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머리가 굉장히 좋은 분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하게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는데 저는 총리 후보자로서 뭐 청문회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요. 그 자금을 수수했고 징역도 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운동 때 살던 징역과는 다른 거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과 또 세간의 여러 가지한 논란들이 또 많이 있어요. 내가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범죄 경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능력 있으면 일을 잘하면 그렇게 해서 총리 후보자까지 지명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을 잘한다는 능력과 실력도 중요합니다만은 정치인 그리고 국무총리 후보자 정도의 공직자면은 최소한의 국민 눈높이 받는 도덕성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도덕성이라는 기준에서도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확실하게 좀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쟁점이 될 것 같네요. 국민의힘에서요. 다음은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문수 전 후보하고 한동훈 전 대표의 당권을 두고요. 리턴 매치가 펼쳐지는 거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도 어떻게 하면은 다음에 당 대표가 누가 돼? 아까도 자꾸 당 대표라고 이야기한 사람인데 우리도 똑같은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 떨어졌으면 됐지. 대표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소리를 저를 아끼는 사람은 그 소리 하면 안 돼요. 나라가 너무나 위기이기 때문에 회단식이라기보다는 국국의 축정식이다 이것은. 저는 뭐 당대표에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지금 막 짜증나시고 뭐 절망감 느끼고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시죠. 원래 이렇게 역사가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다가 많이 우리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많이 좀 권유해 주시고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당원이 아니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해 주십시오. 그게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김근식 시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앞서 그냥 김문수 전 후보, 한동훈 전 대표 리턴 매치 아니냐 전망 뭐 말씀드렸는데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은 그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도 전당대가 열리면 정말 이번에 출마를 할지 말지도 사실은 고민하고 있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변화와 쇄신이냐 아니면 구태로서의 퇴행이냐라고 하는 큰 갈림길에서 지금 이대로의 국민의힘은 안 된다. 보수가 개혁해야 되고 과거의 잘못을 완전히 분리해서 끊어내야 된다라는 큰 방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것이 전당대회에서 대표 출마를 결심했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대목이 있고요.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로 나올 것인지도 사실은 아직은 아까 자료 화면에 나온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당대표는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지금 단언을 한 상황인데 물론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단일화하겠다고 했다가 단일화를 씹은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할지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김문수 후보 스스로 개인이 당권을 다시 도전할 거라는 결심이 아직은 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를 당대표로 추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극우 유튜버거나 아니면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 자통당 계열의 분들이거나 뭐 이런 등등의 분들이 여기저기서 온라인상에서 또는 실제로 김문수 후보 집 앞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당대표로 해야 된다는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김문수, 한동훈이 리턴 매치 할 것이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구도가 확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뭐 직접 나서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서두를 필요 없다. 지방선거 있기 때문에 나는 크게 두 축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기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제가 이렇게 판단해 보건대는 지금의 구도가 전당대회 국면이 확실하게 정리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지도 체제가 그렇죠. 당내 예. 내용이 아직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뭐 의총을 5시간이나 했고 내일 또 한다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6월 말로 끝나는데 계속 이후에 계속 임기가 연장되고 하면서 당의 개혁 드라이브를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임기가 만료된 채로 다음 주 월요일에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가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끌어와서 또 새로운 개혁의 방향들을 무시하고 또 뭉개면서 또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인지가 정확히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다 그림이 완성이 되고 스케줄이 나오고 일정표가 나오면 다음에야 아마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전당대회 나갈지 말지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상황에서 아직 차기 지도 체제에 대해서 명확히 그게 없으면 보기엔 이런 상황에서 원내대표 경선이 지금 16일 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원내대표가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겠죠. 예. 그러니까 지위의 합법성, 정통성이 원내대표가 유일하게 쥐고 있는 것이고 예. 비대위원장은 6월 달까지 현재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임기였었고 이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의원들 전체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인정을 받는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혹시 모를까 새로운 원내대표가 실질적으로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하면서 차기 당대표 선출 때까지는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 계파에서 원내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물밑에서 엄청나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실제? 실제 보이지 않는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을 텐데 있다, 지금. 예. 예. 뭐 남의 집에 제가 이런 말 드리는 건 좀 건방진 말씀입니다만 누가 원내대표가 되느냐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번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젊은 정치인이 전도 유망한데 크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저분이 한 얘기 중에서 한 2가지 정도가 저에게는 그래 저렇게 하는 게 맞지라고 느꼈던 것이 탄핵 반대에 대한 당론을 공식적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새롭게 나가려면 탄핵의 강을 다시 건너야 된다. 예. 박근혜 탄핵의 강을 건너는데 몇 년 걸렸었는데 최대한 빨리 건너려면 우선 다 사과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당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전당원 투표라는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처럼 보이는데 예. 이게 이제 친윤 쪽 입장에서 볼 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라고 또 이렇게 쳐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기에 대한민국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에 대한 정치 집단으로의 어떤 책임을 우리 국민들에게 지는 모습 저는 그것이 좀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지적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김용태 위원장은 당원 투표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 가능성이 김 위원장은 있으니까 그걸 던졌을까요?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 그리고 개혁 방향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당권 다툼이나 무슨 개파 싸움 할 때가 아니고요. 대선에서 87년 민주화 이후에 보수 진영의 후보로서는 가장 최대 표차로 대참패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석고대죄하면서 당이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가를 보여줘야 되고 그 방향은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5대 개혁과 함께 지금 임기를 연장하면서까지라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국민과 당원에게 묻겠다는 저는 방향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제도 의원총회 5시간 하고 또 내일도 한다고 합니다만 대개 의원총회라고 하는 것이 비공개로 열리기 때문에 익명성 뒤에서 당내 기득권 세력들이 거기서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이 지금의 기득권을 뭉개하면서 그냥 뭉개로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당장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겠다는 이야기는 우리 복 의원님 설명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당이 대통령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으니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대참패를 받았고 채찍을 얻어맞았으니 이 문제를 우리가 당의 공식 입장에서 공식 사과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예. 탄핵 반대 당론을 공식 처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뭐 누구의 책임을 묻는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책임 있는 공당이 철회하는 것 내용을 통해서 석고대죄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치적 예.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의총에서는 대부분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익명성 뒤에 숨어서.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심야에 정말 후보 강제 교체하면서 쿠데타 벌인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우리 국민의힘이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으면 저는 그때 표를 많이 깎아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당무감사 하겠다는 것조차도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기 이름을 걸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무슨 당무감사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대통령실에서 강유정 대변인이요 브리핑을 준비하고 고생 있습니다. 많으십니다. 한번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브리핑할 것도 많고 해가지고요. 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두 가지 브리핑하겠습니다. 정부 부처 차관 인사 브리핑 우선 하고요. 두 번째 청와대 복귀 관련한 브리핑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부처 차관 인사 브리핑 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안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입니다. 미국 IBRD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닮고 싶은 상사에 3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습니다.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입니다. 기재부 2차관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입니다.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입니다.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 아세안 대표부 공사를 발탁했습니다.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력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습니다.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힙니다. 외교부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김 차관은 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입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입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G7 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되었습니다.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리백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입니다. 끝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할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임명됐습니다.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습니다.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 안건을 상정 의결했습니다.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는 총 259억 원으로 용산 이전 관련 예비비인 378억 원의 69%, 119억 원을 줄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사무실 배치는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배치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로의 복귀는 업무 시간이 아닌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실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순조로운 청와대 복귀와 더 나은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청와대 관람을 조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정된 관람 운영은 6월 10일 화요일 오늘 지금 발표 이후 청와대 재단 누리집과 인스타그램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질의응답 받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사이 영상 장면은 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보셨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지금 시급한 사안이죠. 경제산업 분야 관세 협상 관련해가지고 차관 인사를 했는데 부교님 지금 인사 내정된 사람들 어떻게 보셨어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각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그러면서 능력을 인정받는 그분들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은 혹시 깜짝 놀란 인사로 밖에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 내부를 흔들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많이 했을 텐데 근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이 안정적인 인사를 했다라는 것이 놀라운 일이고요. 이 내에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를 잘 알아야 되고 호랑이 굴 안에 들어가 본 사람이 더 잘 잡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만 국가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개혁을 하려면 그 부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동시에 그 직원들로부터 그 내부에서 인정받은 이런 인사들로 우선 차관을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전체 인사를 보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시장과 도지사가 됐을 때 거의 혼자 가거든요. 혼자 가서 그들과 일을 다 합니다. 대통령은 그나마 막 참모들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의 단체장들은 혼자 가서 일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자신감의 발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내부를 잘 아는 사람들과 충분히 일을 해나갈 수 있고 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뭐 청문회까지 다 하고 그러려면 최소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려면 그 기간 동안에 여기 있는 차관들과 일을 해가야 되는데 내가 충분히 자신 있다라는 어떤 그 자신감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근식 실장 이제 청와대 복귀에 대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예비비 편성했다는 거 보니까. 사실은 용산으로 나왔다가 다시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청와대로 돌아가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지금 복귀를 하는 건데요. 사실은 용산으로 나왔던 것이 과연 잘했는지 잘못했느냐, 그리고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따지기 전에 지금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지금 애꿎지게 들어간 혈세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용산으로 나오면서 수백억 들고 지금 들어가면서 또 2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 돌아가든 또 청와대로 다시 가서 또 업무를 보든 간에 결국 장기적으로는 국민 속에서 얼마나 잘 소통하고 여야가 협치하면서 국정을 잘 통합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나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죠. 제 아들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취직하면 언론들이 쫓아다녀가지고 가짜 보도를 해가지고 무슨 화천대유에 취직했다 이런 엉터리 보도해가지고 바로 잘렸죠. 다른 데 다니고. 다른 회사인데 얼마 전에는 영 먹고 살기 어려워서 어디 저 시골 가가지고 교습소 알바를 했어요. 거기를 쫓아가가지고 불법 취업을 했다고. 아니 교습소 주인이 불법을 했겠지. 와 알바한 사람이 뭐 불법을 합니까? 그 기사를 쓰는 바람에 또 잘렸어요. 그만하세요. 놔두세요 제발. 놔두는 게 제일 좋아. 우리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네, 세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MBN 아나운서, 이고은 변호사, 김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 영상을 짧게 보긴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내에 이 테러 암시글이 있었는데 이번엔 아들이에요, 장남? 맞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늦은 오후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이 대통령 가족을 테러한다라는 내용의 모의 글이 SNS에 올라와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글에는 이재명 대통령 장남 결혼식 장소로 알려진 곳을 좀 내려다 찍은 것 같은 사진과 함께 예식 일시가 거론이 돼 있었는데요. 결혼식 날짜와 장소는 사실 대선 전부터 이미 언론을 통해서 좀 알려졌기 그래요?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하지만 이 게시글에는 진입 차량 번호를 알아낼 수 있겠다. 뭐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다 보니까 실제로 범행에 나서는 것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현재 경찰이 이 글의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 이제는 대통령 가족에 대한 지금 테러를 암시하는 건데 추적 중이에요. 잡히면 어떤 벌을 받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경찰은요, 지금 해당 이 작성자의 경위를 쫓고 있습니다. 공중협박죄를 적용을 해서 현재 이 피의자를 지금 추적 중인데요. 이 공중협박죄라 함은 이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이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공중협박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그런데 이 해당 게시글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일가라고 어느 정도 피해자가 특정됐기 때문에 현재 수사의 초기 무렵에는 공중협박죄로 수사를 시작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피의자를 검거하면 일반 형법상의 협박죄, 즉 피해자가 어느 정도 특정됐다라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카테고리에서는 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지훈 변호사는 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 대통령을 협박한 사람은 경찰에 자수를 하긴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이제 이런 협박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경찰에 따르면 살해 위협 글이 21건 정도가 있었고 그 중에 지금 10건의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살해 협박 같은 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특정돼 있었기 때문에 협박죄로 처벌이 될 수도 있고 혹시나 이제 이게 허위의 글을 그냥 올린 것이다라고 하면 그 위계에 의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로도 처벌이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이런 이제 그 계획을 했다고 하면 뭐 심할 경우에는 살인죄 예비 음모죄로도 처벌이 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일단 잡힌 사람, 자수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관심을 끌기 위해서 우발적으로 했다. 이 말을 굳이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만 우발적으로 했다라기에는요, 그 해당 결혼식장의 일시, 장소, 정보가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물론 최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발 범행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계획 범죄보다는 형량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요. 공통적인 특징은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자극적인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장남 결혼식, 대통령의 장남 결혼식을 지금 뭐 최측근에게도 이제 대통령 함구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좀 조용하게 식을 진행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 보통 모바일 청첩장이라고 해서 휴대전화로 주고받는 청첩장을 보면 신랑 신부 사진이 되게 여러 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번 경우를 보면 사진이 한 장도 없었다고 하고요. 참석 여부 확인란만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잠시 후에는 프라이빗 모드로 비공개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실제 최근까지도 민주당 내 유력 인사들
때까지도 이 대통령으로부터 이 장남의 결혼 소식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취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대선 과정에서 장남에 대한 여러 논란들이 좀 불거졌기 때문에 결혼 소식을 외부에 알리기가 조심스러웠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예, 김진우 변호사,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자녀가 결혼하는 게 좀 많이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임기 중에 결혼을 했을 경우에 본인 결혼은 아니지만 자녀 결혼이라고 하더라도 이 판례 같은 것들을 보면 이제 축의금이 예를 들면 들어왔을 때 과다하게 들어오는 경우에 뭐 김영란법 위반이라든지 이제 여러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렇다면 왜 이 임기 중에 결혼식을 하게 되었냐, 예정을 하게 되었냐, 뭐 그 정확한 사정은 당사자만이 정확히 알겠지만 추측컨대 이 대통령과 그 가족도 아들도 그 대선 조기 대선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럴 수 생각을 있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이 예식장을 잡는 게 한 6개월에서 결혼식 한 1년 정도 전에 잡는 게 요즘에는 보통이다 보니까 잘 모르고 잡았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그 지난 대선이 2022년 3월이었고 만약에 이제 이 작년 올해와 같은 이제 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원래는 다음 대선이 2027년 3월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뭐 총선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아무 이제 큰 이슈가 없는 굵직한 선거가 없는 시기에 일부러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조기 대선이 확정된 뒤에 뭐 결혼식을 미루는 게 어떻느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예비 부부가 당사자인 만큼 이미 잡은 결혼식은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영상에서 봤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아들들에 대해서 조금 애틋한 마음, 미안한 마음들을 좀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요? 맞습니다. 대선 하루 전인 지난 2일에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직접 아까 이야기했던 모습을 보셨는데요. 가족에게 미안하다, 특히 두 아들의 장래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들들이 공부도 꽤 했는데 취직을 못하고 있다라면서 시골에서 교습소 알바를 했는데 그것도 해고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워낙 본인이 관심이 집중되는 유력 정치인이었고 또 대통령 당선 과정까지가 굉장히 좀 풍파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본인 선택으로 인해서 가족들까지 좀 고생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결혼식 가보면 사실 뭐 주례보다도 신랑 신부 부모님이 새 출발을 앞둔 자녀들에게 직접 덕담하거나 그런 거 많이 이런 하더라고요. 거 많잖아요. 이번에 결혼식을 하게 된다면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닌 아버지로서 예비 며느리와 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까? 뭐 이런 얘기가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그게 얼마나 또 전해질지 또 모르겠네요. 다음은 최근에요. 경주시장이 가수 G.O.D 관련해서 사과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 멤버들의 모습부터 보고 어떤 사연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각자의 또 영역에서 열심히 잘 활동하고 일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냥 잘 보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믿음직스럽고 어디에 있어도 내 든든한 우리 가족들이 잘하고 있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별 걱정 안 하고 G.O.D 모든 멤버가 적지 않은 나이가 됐는데 항상 건강 잘 유지했으면 좋겠고 그래야지 또 오랫동안 팬들과 함께 멋진 무대에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 26년만 더 하자. 2025년도에도 멋진 공연 또 많이 함께 멋있게 하고 고생했다. 건강하자. 자, 김유진 아나운서, 경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제 한 음악 방송에서 경주 에이펙 특집 녹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경주에서 했던 녹화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준하경 경주시장이 한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녹화 도중에 MC가 이제 시장님에게 한 말씀 들어보겠다 이렇게 마이크를 넘겼는데 출연 가수 목록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G.O.D는 우리 세대 때 가수인데 한물 가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게 문제가 됐는데요. 녹화를 보러 갔던 여러 팬들뿐만이 아니라 누리꾼들이 경주시청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 및 해명을 요구했고요. 결국 공식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팬들은 더 마음이 아팠을 테고 일반인들도 그냥 곱게 들려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반응을 살펴보면 초대를 해놓고 가수를 무대 위에서 조롱하는 거냐, 무례하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예. 멀리서 열리는 지역 행사에 온 건데 그런 가수들에게 공식 석상에서 그리고 당사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냐 이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앵커님 말씀처럼 꼭 팬이 아니더라도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예. 아쉬움을 느낀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공식 사과까지 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뭐 경주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팬들과 누리꾼들의 반응이 조금 뭐 당황스러웠을까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직접 경주시장이요 자신의 SNS에다가 이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아, 본인 SNS에요? 네, 실제로 이제 사과문을 게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 제 발언으로 불편함을 느끼신 분이 계시다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이 심심한 사과의 말을 전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 발언 자체가 특정 아티스트를 폄하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나의 시대 때 활발하게 활동했던 G.O.D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거에 대한 반가움 또 애정이 담긴 표현이었다. 그렇지만 그 예. 표현이 팬분들한테 상처가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딸도 지금 G.O.D의 음악을 즐겨 듣는다라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적인 애정까지도 표했지만 예. 그렇지만 이미 돌아선 팬심은요 이미 불이 붙어서인지 가라앉지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랑 관가에서 대중예술인들을 보는 시선, 일반적인 시선에 좀 안 좋은 것도 좀 포함이 돼서 또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 김준일 변호사님, 예. G.O.D도 있으실 싸이도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비슷한 연도에 데뷔를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G.O.D와 싸이가 사실상 거의 동시대에 데뷔해서 활동한 그렇죠? 가수거든요. 싸이의 데뷔 연도가 2001년이고요. G.O.D가 1999년입니다. 그러니까 뭐 최대 2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건데 비슷한 시기에 가요계에 등장했고 실제로 이 싸이가 G.O.D랑 G.O.D가 재결합한 후에 개최한 콘서트에서 컴백 응원하는 이제 막 게스트 지원 사격까지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00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활동하고 있는 이제 싸이와 G.O.D지만 아무래도 싸이가 G.O.D는 이제 그 그룹 활동, 물론 개개인 활동은 활발히 하고 있었지만 예. 그룹 활동은 재결합하고 이러면서 싸이에 비해서는 비교적 싸이가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았나. 인지도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런 표현을 쓰고 인식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저희가 앞서 영상도 봤지만 G.O.D가 최근까지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멤버 모두 40대를 넘어선 나이긴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활발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한번 해체를 했다가 재결합을 하면서 더 끈끈한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매년 전국 콘서트 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연세대에서 개최하는 동문 축제에도 메인 가수로 설 만큼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이제 박준영 씨가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팬들한테도 좀 위로의 말을 직접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G.O.D의 맏형 박준영 씨가 이 대인배다운 리더다운 그 아주 넓은 아량을 보였습니다. 예. 분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팬들을 위로했는데요. 9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린 괜찮다. 하루 이틀 장사하나? 참나 뭔지 알지? 그냥 난 너희들이 누구의 실수의 말들 때문에 상처 안 받았으면 한다. 우린 괜찮다. 라고 하면서 예. 마음을 넓히고 상처받지 말고 더 큰 것들이 남았다. 이런 취지로 팬들에게 곧 보자고 위로 인사를 전했습니다. 예. 저희가 G.O.D 소식을 전하는 동시에요. 이 BTS 군대에 가 있는 멤버들이 많았죠. BTS의 멤버들이 이제 오늘 2멤버가 전역을 했다고 하네요.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역한 병장 김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장 김태형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충성! 무대죠. 네, 공연이 제일 하고 싶습니다. 사실 2멤버의 전역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직접 뭐 소감을 밝혔다면서요? 맞습니다. 전 멤버가 지금 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예. 2명, B와 리더 RM씨가 전역을 했는데요. 특히 군악대에서 생활했었던 RM씨는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선글라스를 끼고 색소폰을 군악대에 불면서 있었군요. 등장을 했고요. B는 양손에 꽃다발을 안고 등장을 해서 보는 이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RM은 기다려준 팬들에게 감사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나라를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다. 이런 소감을 밝혔고 귀는 군대는 몸과 마음을 다시 생각하고 다잡는 시기였다면서 하루빨리 팬들을 만나고 싶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님 뭐 BTS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역을 한 멤버도 있고 네. 전역했고 아직 복무 중인 멤버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진과 제이홉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솔로 앨범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능 활동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RM과 지금 B가 오늘 전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일 또 전역하는 멤버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민과 정국이 이 육군 현역 본부를 마치고 이제 팬들의 품으로 내일 돌아오고요. 21일에는 이 멤버 슈가가 또 전역을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었는데 21일에 소집 해제가 돼서 6월 21일이 되면 BTS가 완전체가 돼서 모두 다 전역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쯤이면은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변호사님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죠. 네. BTS가 소속돼 있는 하이브 주가까지 출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해에 뭐 유진스 사태랄지 또 민희진 전 어도 대표의 사태 때문에 주가가 30만 원대를 가다가 15만 원대로 정말 추락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펼쳐졌고요. 또 이제 얼마 전에는 이 방시혁 의장을 둘러싼 오너 리스크 때문에 또 주가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BTS가 모두 전역한다라는 소식 덕분에요. 오늘 있었던 장에서도 이 30만 3천 원을 기록할 정도로 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고요. 아마 이제 BTS가 전부 다 완전체로 이제 복귀를 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이 매출도 2조 원 이상 상승할 것이다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종원 대표가 계속해서 쇄신안을 발표하고 있죠. 이번에 또 대책을 내놨는데 김유진 아나운서 이번에는 어떤 쇄신안입니까? 네, 일단 가장 뛰는 변화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기존의 백종원 대표 그리고 강석원 대표 두 명의 대표 체제에서 다시 백종원 대표 혼자서 더본코리아를 이끌어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본코리아는 그동안 각자 대표 체제에서 발생했던 의사결정 과정의 지연과 책임 소재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조직 내부부터 갈아엎겠다는 백 대표의 의지가 드러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대표제에서 단독 대표제 뭐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의사결정이나 이런 책임성이 강화가 된다는 건데 이 얘기는 그동안에는 백종원 대표가 실질적으로 경영을 다 챙기진 않았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사실 더본코리아 하면 모두가 사실 많은 분들이 백종원 대표 회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난해 3월에 기업 공개를 준비하면서 백종원 대표 그리고 최근 사임한 강 전 대표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이 강 전 대표는 백종원 씨와 대학 동기이자 더본코리아 창업부터 함께한 멤버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각종 논란이 잇따라 터지면서 다시 1년 3개월여 만에 백 대표 단독 체제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창립 멤버까지 바꾼다는 거에서 조금 의지가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거도 구체적으로 또 쇄신안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이사도 단일 체제로 변경을 하지만 이 단일된 대표이사 직속에 이 전략기획본부를 신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기획본부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의 진출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의 또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는 부분에도 대표이사가 직접 챙기겠다라고 밝혔고요. 뿐만 아니라 이 외부 전문 경영인을 두어서 이 권한을 대폭 위임시킨 다음에 기존의 이제 유통이랄지 관리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 경영인을 통해서 대폭 쇄신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전략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젊은 이 중간 관리자를 선임을 해서 좀 더 유연한 그런 조직 문화로 개선시키겠다 등등 다양한 지금 전략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쇄신안을 내놓는다는 거는 좀 피해가 좀 예상보다 좀 계속되고 좀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더본코리아에 따르면 백 대표가 지난 12일에서 13일에 진행한 미디어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발표한 내용이 회사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모두 나의 불찰이라고 하면서 최근 특정 누리꾼 몇 명이 국민청원 민원을 약 70개 정도 올리면서 회사와 관계가 있는 이 지방자치단체, 점주까지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피해가 많다고 토로를 했고요. 실제로 지금 요새 보면 이제 그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에 파격적인 할인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만 봐도 회사에 이제 위기 상황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 이것도 결국에는 고객들이 회사에 대한 신뢰
회복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 대표도요, 지난 미디어 간담회 때 나에게 석 달의 시간만 달라. 석 달 안에 고객들의 신뢰도 회복하고 또 가장 미안한 점주들에게 회복안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부분 사업을 좀 펼쳐나갈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유통과 지역 개발의 핵심이라면서 수출용 소스도 8가지를 개발해서 스리라차 소스처럼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한식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소스도 개발하는 등 정말로 이 회사 자체 또 가맹점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점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할인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유진 아나운서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 백다방에서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예.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했습니다. 카페라테는 1,000원이고 또 아메리카노는 500원에 판매하는 맞아요. 행사를 예. 했는데 일부 손님들이 20만 원을 미리 결제를 할 테니까 장부를 끊어달라. 할인가로 카페라테 100잔 선결제 할 테니까 장부 끊어달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가에 커피를 뭐 100잔을 먹겠다, 20만 원어치 먹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이를 본 누리꾼들이 라떼로 재테크 하려는 것이냐라면서 손님의 창의력에 놀랐다 이런 비판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서 뭐에 쓰려고 그랬어. 근데 이게 앞서 김준배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수량 제한 같은 거, 한 사람당 주문할 수 있는 제한 이런 거가 없었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수량 제한이나 그 할인 이벤트가 법적으로 이게 구속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방침인데 회사에서 수량 제한을 딱히 걸어놓지 않다 보니 이제 200잔을 선결제하고 나중에 이 할인 가격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이런 일명 꼼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 가장 힘듦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이라고 하거든요. 아르바이트생들은 파격적인 행사로 손님이 늘어나니까 뭐 하소연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SNS에는 아르바이트 하는데 퇴근하자마자 잠들었다. 하루 종일 얼음만 푸다가 끝났다.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